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볕 138회 혁명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혁명 특집 마지막 에피소드 진행한 날입니다. 자기소개로 시작해보죠.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는 깡쌤입니다. 말문을 잇지 못한다고요? 예. 뭐가 감격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의 작은 혁명이 드디어 이제 성사가 돼서 저희가 야. 이 방송하는 시점이 이제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이 3월 15일인데요. 그렇군요. 예. 네. 지난주 녹음하고 나서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날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녹음하는 건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문을 차마 잊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시는 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예. 네. 그 전까지는 미리 다 녹음을 해놔가지고 저희가 몰랐었고 그래서 감격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울고 계셨다고. 예. 오유. 눈이 부었어. 탄핵 기념으로 뭐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전자제품 쇼핑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맥북 프로 말씀하신 거군요. 보통 탄핵 기념하면은 전자제품 하나씩 사는 거죠. 아무데나 15 인치로. 갖다 붙이지 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 제 덕분이 아닐까 싶은 덕개비입니다. 덕분? 덕개비. 제가 추구하는 덕분에 된 게 아닌가 싶은. 아까 깡쌤이 좀 지적했는데 오늘 그 복장이 약간 태극기 집회 참석하시는 분 복장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항상 이거 입고 왔던 것 같은데 직접 못 보여드려서 난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제가 도찰해서 제 인스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맞다. 네. 김도인 요즘에 인스타 드디어 소통을 시작하신. 네, 제가 드디어 네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나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네트에 접속한 김도인. 네. 축하드립니다. 네트에 접속하니까 즐거우신가요?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한 다음에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네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어유야. 미친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자들이 하나씩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툴러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몰라가지고 해시태그를 다는데 제가 아주 정직하게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해시태그에? 네. 근데 그걸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시태그는 네. 관행인 건가요? 아니면 띄어쓰기를 인식을 못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규칙 같은 건가?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그 띄어쓰기 이후부터는 해시태그로 이해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네. 야, 그런 것도 모르죠? 야, 그건 뭐 최 사장 너무 멋있다 이렇게 띄어쓰기 최 사장 띄어서 너무 띄어쓰기 멋있다 이렇게 하면 최 사장만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 금지어라서 안 됩니다. 전체가. 그래? 예. 최 사장 멋있다는 금지어예요. 왜 빨? 예. 빨개서? 미쳤어? 아침부터. 아침부터 하니까 다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아옌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옌데 살바도르 아옌데 1회를 진행했고 오늘 2회를 진행하는데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보량이 좀 많습니다. 토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어디까지 해주셨나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줄거리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 텐데 먼저 질문과 토론은 이런 것들을 했어요.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죠. 당신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상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대선에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사례로 들어가지고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런 걸 했어요.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혁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로베와 연결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옌데의 일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죠. 지난 시간에 아옌데의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로베의 혁명의 의의를 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아옌데의 정치 입문 그리고 혁명, 쿠데타까지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아옌데의 혁명 그 자체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재밌겠네요. 재밌을 겁니다. 네. 1분 줄거리. 지난 시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1분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1908년 아옌데 탄생지 칠레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 가문 급진적 정치 성향 중산층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아옌데 모두 프리메이슨 조인. 유년기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모두 체험합니다. 첫 번째, 엘리트 계급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졌고,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프롤레타리아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1년 군 생활, 그리고 전역합니다. 의대에서 공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운동을 하는 거죠. 민주화 시위 죽돌이가 됩니다. 경찰과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 농민, 군인, 학생만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구성에 반대하다가 공산당 단체 아반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학교 퇴학,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932년 아옌데가 25살 때 마르마르케 그로베가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공화국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정부의 모토는 이겁니다. 민중에게 빵, 지붕, 옷을 주어야 한다. 막 급진적 정책을 막 갑자기 막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다들 놀랍니다. 미국의 반응은 이거죠. 헐. 우파의 반응은 좆됐다. 좌파의 반응은 님 모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베가 뭐라고 하느냐. 공산당 꺼져 라고 얘기하죠. 좌파가 진짜 놀랍니다. 우파, 좌파, 민중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반혁명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주의 공화국 안녕 하게 되는 거죠. 아옌데는 그로베를 지지하다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투쟁적 삶을 살겠다 맹세하면서 끝나게 됐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은 정치, 인문, 혁명, 쿠데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로베의 혁명 정부가 몰락한 이후 그로베가 망했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회주의 조직은 합병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33년 4월 19일 칠레 사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이 창당됩니다. 아옌데의 본격적인 정치 노정은 바로 이 칠레 사회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냥 너무 급진적이어서 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 없고 그냥 망했다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로 토론했잖아요. 어떻게 망했는가. 진보 노선 자체 내에서 입장 차이도 컸고 네네. 그리고 너무 넓은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그로베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문제점을 좀 같이 봤었죠.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저희가 토론한 내용이고 그로베 혁명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에 대한 내용 정리도 있었어요? 예, 제가 다 해드렸죠. 정리하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혁명 이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성급한 혁명이 역량을 소진시킨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었지. 너무 성급한 혁명은 안 된다. 목련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혁명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세 번째는 좌파의 분열이 혁명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이런 걸로 그로베의 혁명의 한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저희 토론한 다음에 최 사장님이 정리해 주신 거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칠레 상황과 관련된 거는 정리를 안 해서. 그래서 와해되면서,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았어. 아, 어떤 진보 정권이라는 것이 그냥 법령의 반포, 그 다음에 행정부를 이제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집할 필요가 있겠다. 네. 라고 해서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좌파 조직이 뭉쳐서 만들어낸 것, 그 결과가 사회당이다라는 거야. 네. 이해하시겠죠? 네. 아옌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치 입문과 활동. 아옌데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합니다. 하지만 의료계 입문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공공의료기관 4곳의 신입의사 선발에 지원하지만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 활동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발파라이소에 있는 반브렌 병원 주검안치소에서 부검 보조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1509의 시신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두 빈곤과 폭력, 질병에 시달린 시신들이었습니다. 아옌데는 후에 이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내 손을 고름덩어리와 암덩어리 그리고 죽음 속에 집어넣어 빵을 벌었다. 라고 아옌데가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 청년이었고, 그렇지. 집안도 좋았는데, 이제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좀 3D 업종 같은 걸 했던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경험이 아옌데에게 빈곤의 실체를 이해하게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사회당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칠레 사회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근데 뭐 칠레 사회당이긴 하지만 사회당 전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칠레 사회당의 기본 노선은 어땠느냐?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급 투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노동자 계급 독재가 필요하다. 이거 마르크스주의 뭐
그대로 온 거예요. 또 민주적 방식을 통한 점진적 변혁에 회의적입니다. 그건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자체적인 군을 보유하고 있고 법과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적인 방식은 안 돼. 혁명적인 투쟁, 폭력을 통한 방법으로 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당이. 아주 정확한 마르크스 노선이네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민중에 의한 사회주의 연방 수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당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칠레 사회당과 칠레 공산당의 차이는 소련에 대한 입장에서 가장 크게 나눠집니다. 사회당은 공산당에 비해서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사회당은 소련을 지구촌 노동계급의 보루라고 보지도 않고 스탈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어. 야, 마르크스주의라는 거는 칠레의 상황에 맞게 칠레인들이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칠레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조주의적이었던 거죠. 마르크스, 스탈린, 소련이라는 것을 인류 노동자 계급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거야.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차이는 구성원 출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칠레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사회당은 다양했습니다. 아나키스트, 급진주의자,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프리메이슨 회원, 군 출신, 노동운동가, 전문직 종사자, 지식인들이 사회당에 가세하게 된 거죠. 와, 이거 분열 안 하고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공중분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빵. 사회당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가진 까닭에 당세가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쉽게 이견 차이가 발생하고 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회당 당원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폭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대중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었던 거야. 네. 반면에 다른 사회당 당원들은 사회당이야말로 진정한 공산당이다. 급진적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도 있고 네. 했다는 거죠. 이런 당내 이질성, 당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금방 드러냅니다. 그 몇몇의 유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칠레에서는 카우디스모, 군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줄서기인 거죠. 정치인들 중심으로 줄서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면 이해관계를 통합하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 뭔가 사회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밑에 들어가 보면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름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만 모으면 그 캐파가 어떻습니까? 너무 협소한 거야. 네. 이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캐파를 늘려야 돼. 스펙트럼을 늘리면 분열 가능성이 있고. 네. 요거를 이제 잘 조율하는 게 정치 본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운동 할 때도 PD, 뭐 NL 해서 뭐 계열끼리 좀 이렇게 맞아요. 나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피플 데모크라시. 내셔널 리버티 맞나? 어쨌든. 그 저희 때부터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대학교 다닐 들어가면서 그 없어졌어요. 학생회를 뭔가 선거할 때도 운동권이 당선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 때부터 시작했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슬슬 맞아요. 분위기가 네네. 바뀌었죠. 저는 참고로 빨치산이었습니다. 뭐가 예? 하지 마. 뭐라고요? 야, 신고해라. 과거 고백하지 야, 마 국정원 몇 여기서. 저희 과 농구 동아리 이름이 빨치산이었어요. 아, 진짜? 잘 줬다. 오, 그래요? 그 여기 패널분들은 이런 어떤 리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당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접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이 있냐? 정당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이제 파벌이 생기고. 네. 정치 말고 뭐가 됐든 간에요. 뭐 학내에서도 정치가 간단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아웃사이더여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디나 발생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엄마한테 네네. 설 것이냐 아빠한테 설 것이냐. 이게 다 발생하지. 인간 사회에서는. 그리고 최사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건데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신의 가치관이 되게 일관되게 서 있어. 그죠? 근데 이 A는 정답이고 B는 정말로 이건 오류야 이게 아니고 A도 합리적이고 B도 합리적이고 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쉽게 분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역시 자기네끼리 망하는구나 아유 그냥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뜯어보면 다 추구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사실 다 괜찮은 정의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념적으로는 진짜 졌던 이념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좋은 사람들이야. 그것도 문제인 거죠. 어쨌든 사회당에 대한 칠레 정부의 입장은 어떠했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당도 인정을 안 해줍니까? 공산당도 그렇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좌파 조직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결집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이고 무섭기도 했겠죠. 그럼 당시 정부는 뭐 어떻게 된 거였었어요? 일당 체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잖아요. 보수, 자유당, 민주당, 국민당 이런 정당들이었던 거죠. 칠레의 알레산드리지 정권은 신생 사회당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부 체포, 일부 유배,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게 되는 거죠. 알레산드리 정부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공화국 민병대라는 준군사 조직까지 구성해서 좌파 조직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 쪽이 아니라 그 민간에서도 극우 단체들이 나치 스타일의 공격 그룹을 구성해서 사회당을 공격했어요. 서북 그렇죠. 백색 테러라고 하는. 그렇지. 이게 항상 똑같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유사해요.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른데 그렇죠. 그 형식적인 게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아마 칠레 국기를 몸에 두르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따 나옵니다. 진짜? 너무 진짜? 똑같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 애국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치나 막 KK단도 국기를 막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성조기를 흔들진 않았겠지. 어쨌든 야, 성조기 왜 이쁘잖아. 이스라엘 하는 국기. 거예요. 어쨌든 보면 사회당도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민병대를 만들어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옌데는 사회당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옌데는 완벽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 청년 시절에 품었던 무정부주의적 이념을 조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프리메이슨적 계몽주의 이념을 통합하고자 했어요. 엉망진창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당 내에서도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사회당이 우경화되거나 혹은 좌경화될 때마다 아옌데는 항상 양쪽 진영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정치 노정을 좀 압축해서 얘기할게요. 1936년 그의 나이 29세 발파라이소 지역구의 사회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합니다. 사회당의 평균 득표율이 전국 기준으로 약 11%였어요. 크지 않네요. 야, 이거면 큰 거죠. 이 정도면 뭐 많은 거죠. 그리고 신생 정당인데. 신생 정당.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된 거야. 네. 창당 4년 만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뭐 어떤 당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당이에요. 그렇죠. 그 당이 11%를 한 거니까. 1937년 한 해 후에는 사회당의 부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30세였죠. 의회에 진출한 아옌데는 곧 다른 의원들과 신랄하게 싸우기로 유명해집니다. 그렇다고 아옌데가 매사에 비타협적인 건 아니었어요. 아옌데는 미온적이고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아옌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경쟁자와 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억한다고 해요. 아옌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사상과 원칙, 내가 견지한 당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 정열적이고 격렬하게 나선다. 하지만 이런 걸 개인적인 감정과 뒤섞은 일은 한 번도 없다. 나는 사실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토론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경쟁자와 적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내부적으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자와 적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경쟁자한테 적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네. 이게 내부를 무너뜨리는 거고 사실은 가장 큰 적, 가장 큰 위험성은 적 그 자체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통령 출마자들한테 경고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똑바로 해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옌데가 이런 어떤 칭송을 받았다. 아옌데는 그걸 잘했다. 구분을. 그렇죠. 근데 이때가 보니까 나이가 되게 젊네요. 30살이었어.
말도 안 돼. 뭐 이 정도면 뭐 됐죠. 예수 그리스도 33세. 1938년에 당선되나요? 7년에 당선되네. 사회당 후보로. 사회당 후보? 그래 부서기장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게 36년. 6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었고. 굉장히 젊은데요. 근데 우리랑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게 이때 그 정확하지 않은데 칠레 남성의 평균 그 어떤 사망 나이대가 35 이 정도였어요. 그걸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 태어났으면 우리 할아버지니까 네. 그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38년 10월 사회당으로서는 첫 대선이 있습니다. 아옌데는 열심히 일해줘요. 좌파가 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바로 인민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이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단일 후보를 내세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단하네요. 역사적인 면이 있어요. 네. 우리도 뭐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진보라는 것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회당으로 겨우 뭉쳤을 때였으니까 네. 대단한 거죠. 최종 후보 급진당의 페드로 아규레 세르다라는 인물이 어쨌든 인민전선의 후보가 됩니다. 페드로. 이때의 대선은 칠레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와 우파가 명확하게 갈린 싸움이었어요. 좌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빵, 지붕, 옷, 빵, 지붕, 옷을 구호로 내걸었던 거죠. 우파는 뭘 내걸었을까요? 안정? 그렇지. 질서와 일자리를 일자리. 내세우게 됩니다. 뭐 똑같지 뭐 우리. 네. 그렇죠? 하지만 선거운동은 연합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좌파 정당이 연합하고 그들이 다수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데도 압도적인 승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 민중, 99%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인민전선이 나왔는데 언제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칠레, 우리는 한국 상황 말고 한국 상황 자꾸 대입하지 마. 칠레 민주주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50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됐거든요. 네. 그중에서 투표 인구는 50만이었어요. 10분의 1만이 법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었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여자는 투표를 못했어요, 혹시? 뭐 재산이나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거야.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여부 뭐 여러 가지가 있던 거죠. 우파는 게다가 상습적으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돈을 뿌리는 거, 뭐 협박하는 거, 이거는 뭐 귀여운 거죠. 엔세로나라고 불리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엔세로나요? 엔세로나는 뭐냐면은 좌파 쪽에 표를 던질 것처럼 보이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역 깡패들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일자리에 가둬두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한국 얘기하시면 안 되지. 네. 예.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문제가 됐었죠. 칠레를 롤모델로 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보수라고 쳐봅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면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있겠지. 방법들인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 같이 뭐도 있었었냐면 투표 때 우리 부모님이 정치적으로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그 보수야 완전 보수가 확실해. 그래서 투표 날 그냥 뭐 여행을 보내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라도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거였어요.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우습구만. 어쨌든. 뭐야. 하지만 결국 인민전선이 승리해요. 아주 박빙의 승부를 통해서 인민전선이 승리합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거기다가 선발되는 것까지. 그렇죠. 하지만 아옌데는 이렇게 말해요. 인민전선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선주의라는 것은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정확하다. 읽는 것들 있잖아요. 네. 판세를 읽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거의 도취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지 않고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선을 만드는 것과 그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념을 양보했던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실제로는 우파 정부인 거야 라는 게 들어선 거죠. 대선 다음 한 해가 지났습니다. 1939년 아옌데는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칠레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막 지진이 있어가지고 아옌데가 놀라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었던 오르텐시아 부시라는 여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그해 9월 간단한 결혼식을 올려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남녀가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예. 그 뭡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비판받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요? 글로 배운 사람. 실전과 무관하게.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JP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 아이엔데에도 대지진 뛰게. 때, 그렇죠. 지진을 경험하면서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눈이 맞은. 되네. 이거 진짜 효과적인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러 가면 돼요. 심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건물 밖에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죠. 그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텐차라고 불리게 됩니다. 같은 해 12월 아엔데는 사회당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이거 되게 어릴 때인데. 그렇지. 이게 아엔데라는 분이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이네, 아무리 봐도. 열정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고. 1940년, 인민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결과였죠. 정부에서부터 시작돼요. 갑자기 칠레 정부가 인민전선에서 공산당을 축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떠냐면은, 미국과 칠레가 채무 협상을 한 직후였어요. 미국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겠지. 채무와 관련돼서. 그때 정부가 갑자기 자신들의 인민전선에서 공산당을 내쫓기 시작한 겁니다. 또 사회당 출신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반미주의를 이유로 공산당 기관지 엘 시글로를 폐간하게 돼요. 이를 계기로 사회당과 공산당까지도 갈라서게 됩니다. 인민전선이 분열됨으로써 인민전선이 추진하고 있던 경제, 사회 정책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지부진한 정부에 실망한 사회당 내 일부가 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이제. 그죠? 탈당한 사회당 일부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회당 역시 인민전선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인민전선은 붕괴됩니다. 어쨌든 아엔데는 열심히 정치 생활을 해요. 1943년 사회당 사무총장에 선출되고 1945년에는 사회당 소속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아엔데는 계속 사회당에 남아 있었네요. 그렇죠. 사회당에 남아 있어요. 세계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할게요. 세계적으로는 어땠는가? 1945년 아엔데가 38살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습니다. 네. 냉전이 시작되는 거죠. 칠레에서 공산당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남아메리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남미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세계체제인 국제연합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남미가 좀 지지해주면 유엔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테니까. 두 번째, 필수 천연자원을 싼값에 조달해온 상황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남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은 구리가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죠. 구리, 철광석 여러 가지가 되겠죠. 미국은 남미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남미 정치에 개입했고 공산당 탄압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칠레의 소수 지배계급의 반공의식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미국과 칠레의 기득권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칠레 공산당은 자기들이 당선시킨 정부에서 완벽하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1948년 9월 공산당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산당원은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지도부는 북부 사막지대에 집단 수용소로 보내지게 됐어요. 사회당이 문제지. 사회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당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산당 쫓겨나고 있어. 정부가 막 탄압하고 막 아오지 탄광 막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럼 사회당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빨치산이 되는 거죠. 갑자기요? 갑자기요? 사회당이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겠다. 네. 빨치산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잠시 협력하고 정부에? 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는 또 명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념 차이가 사실 크진 않잖아요. 극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안 하느냐인 거지 기본적으로 큰 대의가 비슷하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 예. 그러면 당연히 한 목소리가 돼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그러면 갑자기 같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우리까지 처분당할 수도 있잖아. 근데 덩치가 크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 뭉치게 되면. 공산당과 사회당이?
노선을 정말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사회당 자체가 공산당이랑 아주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우리는 거기와 이념적으로 다르다라고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김도희는 나는 공산당과 다르다. 제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살아남을 위해서.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깡쌤은 빨치단에 대해서 같이 투쟁하겠다. 그냥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서 같이 아우지 가겠다. 농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게릴라전을 펼치겠다. 저는 그때는 저도 도희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타겟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당 지도자들은 공산당과의 연대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같이 비판한 거야. 하지만 아옌데는 공산당과의 연대를 지지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국면에서 동료 혁명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우파가 이런 법률을 제안하면서 탄압했던 거야. 항구적 민주주의 보호법, 국가보안법 같은 거인 거죠. 우파가 제안한 이 항구적 민주주의 보호법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당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회당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아옌데는 판단했어요. 결국 아옌데는 사회당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쩌면 사회당 입장에서는 약간 박쥐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 이럴 때는 저쪽 이럴 때는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 사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아엔데가 했던 말을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이게 너무 큰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문장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적과 경쟁자를 구별해야 된다. 어려운 국면, 그러니까 아주 막다른 국면에서는 동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내용에 몰입해서 들어서 그런지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존나 많이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만 잘랐으니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역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제 듣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김도희님이 방송 초반에는 저희 방송 진행할 때 초반에는 항상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시다가 네. 한 3년째 되니까 스스로 내면에서 어떤 혁명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엔데 나와서 신당 창당합니다. 인민사회당을 창당하게 돼요. 아이엔데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정부는 편협하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공산당을 불법화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국 상황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말을 정말 잘하네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인민전선 체제는 완전히 막을 내렸던 거죠. 하지만 아옌데의 사상적인 발전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옌데도. 혁명. 아옌데는 이제 40대 중견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 성숙했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며 매사에 차분하고 냉정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했고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선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1952년 그의 나이 45. 인민전선이 부활합니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새롭게 연대했고 이 인민전선을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정치 자금도 부족하고 대중들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득표는 5.6%에 그치게 됩니다. 망했지 뭐. 두 번째 대선. 6년이 지났습니다. 1958년 51세가 됐어요. 네. 두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거죠. 인민전선에 인민사회당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진영은 인민행동전선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인민전선이었는데 가운데 행동만 더 넣은 거야. 네. 인민행동전선이 된 거죠. 이 인민행동전선을 기반으로 아옌데가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선거활동 중에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칠레의 민주주의가 당시 어땠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어느 작은 마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한 여성 농민이 아옌데에게 다가와서 몸을 숙여서 아옌데의 바지자락에 입을 맞춘 거예요. 아옌데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저 인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시골을 막 순회하면서 막 가요. 막 철도를 막 대절하기도 하고 말 타고 가기도 하고 수많은 농민들이 아옌데한테 자녀들의 대부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농민들은 과거 대지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동생이나 딸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 칠레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인가 라는 거지. 교통, 통신 이런 거 잘 안 돼 있고 중세적인 분위기도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옌데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어떤 뭐 구루, 영적 지도자 뭐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건 거야.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처럼 혹은 뭐 지방의 영주처럼. 그렇지. 나는 그냥 농사 막 짓고 있었어. 근데 되게 뭐 멋있는 세련된 서불서 높으신 양반 오셨디야. 오셨디야? 한번 가봐야지. 근데 말도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군주로 삼자. 인물이 참 좋더만. 네. 그랬던 것 같아. 네. 너무 잘하지 마.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선을 치렀고 그 결과 28.5%를 획득했는데 이게 너무 높았던 거예요. 와. 왜냐면은 당선됐던 알레산드리와 3% 차이로 패배합니다. 굉장하죠. 왜냐면 알레산드리가 31.5%를 얻었었거든. 우파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선에서 패배한 해,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쿠바 혁명이 있게 된 거죠.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이끌었던 쿠바 혁명군이 친미 군사 정권을 몰아내고 무장 혁명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놀라웠던 일이었지. 남미가 어땠을까요?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해인 1959년 아옌데는 쿠바를 방문해서 체와 피델을 만나게 돼요. 혁명의 성공을 목격한 아옌데는 칠레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상을 그리게 됩니다. 문제는 쿠바 혁명으로 인해서 칠레 민중운동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급진적인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거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좌파가 엄청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당원이 막 급증해. 문제는 인민행동전선의 일부 세력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혁명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한 12년이 지났잖아. 네. 근데 뭘 했느냐 하는 거야. 폭력을 통한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더해서 피델 카스트로가 남미의 무장혁명을 강조하면서 칠레의 좌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폭력을 통해서 집권하자. 우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1961년 미국이 조치를 취합니다. 케네디 때였거든요. 케네디 행정부는 남미 각국을 대상으로 1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 방안을 내놓게 돼요.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 얼라이언스 포 프로그레스. 요걸 이게 추진하게 돼요. 네. 이게 뭐냐? 자유무역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의 불씨가 남미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남미 경제의 성장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거죠. 남미 각국 정부에 정보기관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훈련을 해줘요. 군사훈련의 목표는 반공입니다. 공산주의의 체제전복 위협에 맞서서 대응하는 방안이 군 훈련의 주된 초점이 되는 거죠. 이러한 훈련과 교육은 남미 국가에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심어놓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미국이 약속했던 경제성장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반대로 남미 국가들이 채무를 엄청 져요. 하지만 미국이 남긴 이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미 사회의 유산처럼 남게 됩니다. 1964년 아옌데가 57세가 됐습니다. 세 번째 대선 출마. 끈질기지. 아옌데는 인민행동전선에서 다시 후보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개입하기 시작해요. 미국은 우파와 좌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기독민주당을 대신 지원하기로 합니다. 엄청 지원해. 칠레 선거자금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60만 달러를 기독민주당에 막 미국이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거죠. 막 흑색 선전도 막 장난 아닙니다. CIA의 개입 아래 칠레 언론은 아옌데를 악마로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흑색 선전의 사례가 재밌어. 그럼 이렇게 통신과 교통이 안 발달되지 않았을 때 흑색 선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포스터 같은 거 붙이지 않나요? 삐라 포스터. 그리고 사람들이 라디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때는 네. 최첨단의 라디오였을 테니까. 멀쩡히 방송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기관총 소리가 막 들립니다. 빠바바바바방. 그리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 빨갱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막 절규하는 여성의 비명이 막 들리는 거야. 막 기관총 소리가 다시 나고.
이런 방식으로 거짓 선동이 칠레 전역에서 하루에서 수십 차례씩 전파를 타게 됩니다. 나치 대응이 했었던 방법이랑 똑같이 그죠. 하네요. 지금은 완전 웃긴데 이때는 공포를 먹혔다. 그러니까 조성하는 거.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네. 이게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걸 막 국회에서 비난하고 해도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칠레 민주주의, 칠레의 어떤 민중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건 되게 쉬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똑같은 거짓말도 여러 번 하다가 보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나약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아니, 농사 짓고 있는데 이장님이 와갖고 아따 들었는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래요? 사람이 죽었대야. 이런 누가 거지. 죽였대? 빨갱이가 죽였대? 그리고서 잘 안 믿었어. 근데 집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얘기 들었냐? 빨갱이들이 사람들 죽였대. 그럼 믿는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딱지 붙이긴 되게 쉬운데 그게 나중에 잘못된 거였어라고 해명이 돼도 그 딱지는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 아옌데 패배합니다. 기독민주당의 프레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게 돼요. 아옌데는 패배를 확인한 직후 당원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게. 1970년 대선에선 우리가 이길 거야. 그리고 농담도 해요. 뭐라고 농담하냐면 이렇게 농담하는 거죠. 내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힐 걸세. 살바도르 아옌데 미래의 칠레 대통령 여기 잠들다. 근데 결국엔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생뚱맞게 이런 농담을 하고 막 그런 거죠. 사람들이 웃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죠. 굉장히 역동적인 그 내용들을 말해 주시니까 들으면서도 약간 벅차오른 게 있는데 결말을 알아서 그런지 자꾸 계속 서글퍼요. 네. 그러니까 결말이 어떨 줄 알고? 일단 난 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70년 빨리 와라. 아 그래요? 아니, 결말을 처음에는 했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아니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왜? 다시 환생. 미국으로 빠방. 귀화했어. 그러니까 30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면서 행정 경험도 있었고, 그렇죠. 그동안 계속 국회의원을 했던 거죠. 뭐 하원, 상원 상원 계속 하고 네. 하나의 정당을 지금 거의 몇 년째 이끄는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이끄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당은 사실은 조금씩 바꿔요. 음. 사회당, 뭐 인민사회당 바꾸긴 하는데 어쨌든 좌파 음. 전선의 핵심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네. 아옌데는 패배를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실망감은 너무 컸습니다. 급진적인 당원들은 또 얘기 맨날 나오는 거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혁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회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패배감은 65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독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압승하게 됩니다. 기독민주당 정부의 모토는 자유 속의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인민행동전선이 추진하려 했던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독민주당이 따라하는 거야. 인민행동전선에서 나왔었던 그 복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토지개혁, 금융개혁, 경제성장 등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기존 기득권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와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독민주당 정부는 결국 탄압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가가 30% 이상 폭등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던 거죠. 결국 기독민주당도 갈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대선. 독실이가 기다리는 네 번째 대선. 70년. 1970년이 됐습니다. 63세. 그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아옌데의 노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인민전선이 인민연합이 됩니다. 파퓰라 유나이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인민행동전선에서 기독민주당 탈당파가 참여했고 여기에 급진당까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우파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난무했지만 광범위한 좌파연합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1970년 9월 4일 아옌데는 36.6%를 득표해서 경쟁자와 2.3%의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보면 이제 우파에서 가장 경쟁했던 후보가 이제 호르헤 알레산드리인데 네. 34.9% 얻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그 토미크라는 후보인데 27.8%를 얻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파가 연합했다면 당연히 졌을 텐데 네. 우파가 분열하기도 했고 좌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간신히 이긴 거야. 칠레 전역에서 무수히만 사람들이 몰려나와 인민연합의 승리를 축하하게 됩니다. 아옌데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힘을 앞세워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적 화합을 모색하며 나라 경제의 근간을 바꿔내는 사람은 혁명적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명의 개념입니다.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변형 말입니다. 좀 정리해볼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혹시 지난번에 하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마지막 때 그쵸. 내가 했던 거예요. 그죠?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 좋은데? 좌파 연합을 좀 정리해볼까요? 처음에는 뭐였냐면 인민전선이었죠. 네. 사회당과 공산당이 중심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인민행동전선, 사회당, 공산당에 인민사회당이 합쳐진 거였죠. 그 다음에 1970년이 되면 인민연합이 되는 겁니다. 사회당, 공산당, 인민사회당에 기독민주당 탈당파, 급진파까지 다들 합세하게 된 거죠.